네, 통합사회 9-4단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교과서와 문제집 그리고 수업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세대가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자원, 그 자원은 대부분이 한정돼 있죠. 그게 우리가 자원 단원에서 배웠던 그 유한성이라고 하는 자원의 특징인데요. 이 한정된 자원을 현 세대가 모두 사용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고려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만 생각한다고 발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왜 필요하냐? 자원은 계속 고갈된다는 거죠. 유한성. 그리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자원들이 보통 화석 연료들이죠. 고갈의 위험성도 있지만 이 어떤 채굴 과정이라든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고 또 개발을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죠. 또 우리가 배웠듯이 세계화가 진행되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4단원, 5단원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통합사회 내용이 총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자원들을 현 세대가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도 파괴되면서 현 세대도 어려워지고 미래 세대의 생활까지도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고 내구성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의 규모는 840조 원까지 확대가 됐죠. 하지만 플라스틱은 1950년대 이후 사용량이 폭증하고 지금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문제를 일으켰죠. 플라스틱은 이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2050년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비율이 50대 50이 될 것이며 새들은 플라스틱 조각에 얼기설기 얽히게 되고 고래의 위장에는 플라스틱 파편 조각들이 차게 될 것이다. 이 플라스틱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한 재료고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가져다 주게 됐지만 이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면서 결국 다시 인류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일단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한대요. 우리 왜 요즘에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거 많이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 같은데 그 걸러지지 않는 필터에 의해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몸에 쌓이게 되고 결국 이제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되게 충격적이네요.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 반, 플라스틱 반이 되고 뭐 고래 사체가 해안으로 떠밀려 왔을 때 그 내장을 갈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막 쓰레기 같은 게 나온다는 뉴스는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현 세대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되고 또 현 세대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환경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였죠. 사실은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같은 거 사용 제한하고, 특히나 그 재활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왜 플라스틱 빨대, 이게 잘 안 걸려진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위협이 돼서 왜 뉴스에 그 거북이 콧구멍에 그 플라스틱 빨대에 박혀 있는 그런 그 사진 같은 게 보도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었죠. 그렇게 되면서 종이 빨대 같은 거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이런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후퇴한 측면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 함께 공유하는 컵 같은 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하게끔 했고, 또 우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그 마스크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환경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고 하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이 환경 정책,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느냐?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개인적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사업자들이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게끔 하게 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입니다. 또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이긴 한데, 이게 에너지 효율도 좀 떨어지고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설비를 생산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금융 지원 제도 같은 것들, 금융을 많이 지원을 해 줘야겠죠. 그래서 왜 우리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도 요즘에는 그 태양광 그 발전기 같은 걸 많이 설치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 돈으로 설치하면 사실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기 자동차라든가 수소 자동차 같은 거 굉장히 비싸죠. 뭐 작은 자동차도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해요. 그 개인이 사기에 부담스러우니까 국가에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자, 또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이 공적 개발 원조 ODA 같은 것들을 실시해야겠죠. 사실 선진국과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각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미 산업화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개발도상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산업화가 진행되는 국가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산업화가 달성됐으니까 개발도상국들에게 환경에 좀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환경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사실은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에 와서의 환경 문제를 신경 쓴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결국 산업화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해줘야겠죠. 자금이나 기술 개발 같은 거 도와주면서 환경 문제에도 조금 신경 쓰면서 산업화를 진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작정 산업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개발도상국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경제적 측면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271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네요. 271페이지. 자, 신재생 에너지란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 신에너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재생에너지, 고갈되지 않는 거죠. 이걸 합친 개념이에요. 그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라든가 수소에너지, 석탄가스와 액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이죠. 신에너지고, 재생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이제 해양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된다.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그 인류의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으로 지금 방향성은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뭐 수력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 지열 발전은 사실은 좀 힘들죠.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 어떤 지형이라든가 그 국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그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좀 단점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환경적 측면에서는 이제 국제 환경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환경 문제는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학기 때 사실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들 교과서 잠시만요. 우리가 교과서 이걸 어디서 다뤘을까요? 환경 문제 여기 있네요. 아주 초반에 했었네요. 페이지 55페이지에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밑에 시사 자료실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협약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이 제도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배출권을 기업들이 사고 팔게 하는 거죠. 자, A 기업이 배출 허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실제 배출량이 이만큼밖에 배출 안 했어요. 온실가스를. 이만큼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만큼을 돈 주고 샀는데 이만큼만 배출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B라고 하는 기업은 원래 돈 주고 샀던 배출량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이만큼 초과 배출된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이 잉여 배출량을 기업들끼리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B 기업은 이만큼을 배출했어도 실제 배출량이 이만큼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건 A 기업이 줄여봤자 어차피 B 기업이 그걸 사가면 되기 때문에 전체 총량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사실은 이건 아니죠.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줄이자라고 하는 그 미봉책에 불과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55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통합사회 마지막 단어는 통합사회 전체가 총정리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험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조약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우리 1학기 때 뭐 이미 시험 범위였던 부분이죠. 그래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협약이 교토의정서가 있었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게 교토의정서였습니다. 근데 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던 거죠. 근데 교토의정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서로 약속했던 기간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그 기후변화 협약이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죠.
그래서 2015년 맺어졌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기후체제로서 출범한 게 바로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선진국에게는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개발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시킨 게 바로 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특징이죠. 특징.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 오존층과 관련된 게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중요한 그 국제 협약이 있죠. 그리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라든가 폐기물을 바다에다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런던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 뭐 어떤 그 원자력 발전 폐기물 같은 것들을 막 선진국들이 돈이 없는 나라에 막 팔았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바젤 협약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환경과 관련된 국제 협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계층 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거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회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강해지고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주거라든가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자, 이것도 우리 정의실현과 관련해서 배운 내용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런 거 있고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고 공공부조에는 뭐가 있고 사회서비스에는 뭐가 있고 다 우리가 이미 배웠고 시험도 봤던 내용이죠. 사회보험의 특징은 그 개인과 어떤 그 고용주죠. 그 일정 부담을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전액 국가가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때 당연히 개인 금액은 들어가게 되죠. 각각의 제도들 좀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개인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과서 273페이지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습관화하려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굳이 손 닦고 나서 그 휴지로 굳이 뭐 닦지 않아도 되고 손 그냥 말리면 우리가 휴지를 좀 아낄 수 있는 거고요. 샤워할 때도 물 좀 아껴 쓸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그 이동 수업 같은 거 할 때 막 그 교실에 불 다 켜놓고 난방기 돌아가고 빔 프로젝트 막 켜져 있고 그러죠. 다 전기 낭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신경 쓰면은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음식도 내가 먹을 만큼만 만들고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다 먹는 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이런 것들이죠. 로컬 푸드를 구매하거나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는 것들이 윤리적 소비죠. 그래서 경제 부분 우리가 배울 때는 합리적 소비를 많이 배웠죠. 비용 대비 편익이 큰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하지만 윤리적인 것은 편익이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어떤 그 빈부격차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생산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공정무역 제품을 소비하는 그런 어떤 소비 패턴, 소비 실천도 필요하다. 또 기부 및 봉사 활동도 조금씩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게 이제 로컬 푸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같은 오렌지라도 탄소 배출량은 다르다. 자, 오렌지는 뭐 똑같겠죠. 맛은. 근데 미국산 그 오렌지를 우리가 5kg를 사게 되면 2,600g의
탄소가 배출이 된대요. 근데 한국에서 생산된 오렌지를 똑같은 5kg를 사게 되면 그 310g의 탄소만 배출된다고 하죠.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동 거리 때문이죠. 이 오렌지가 뭐 어떻게 하늘 날아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오거나 배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또 항구나 공항까지 가고 우리나라 공항 도착해서 나에게 오기까지 또 트럭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 최대한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길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주에 산다면 청주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결국 환경을 위한 길이다. 이걸 빼니까 2290이 나오는 거죠. 탄소, 그죠? 이 2290g의 탄소는 자동차를 100분 동안 시동 걸어놓은,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고 거기서 배출되는 탄소량과 똑같고 TV를 56시간 틀어놓은 탄소 배출량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노력들, 그죠? 우리 교과서 27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내가 뭐 불 끈다고 해서 뭐 얼마나 에너지 줄이겠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개개인들이 모이게 되면 그 양은 엄청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노력하는 실천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그 5단원 미래의 지구촌과 삶의 방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통합사회 내용이 정리되는,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PPT에는 없는데요. 교과서 274페이지 그리고 275페이지 부분을 보면 우리 많이 알 거예요. 그 GMO, 그 유전자 변형, 그 농산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도 좀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에서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기억, 지속 가능한 발전이네요. 기억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이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구 위험 한계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교과서 271페이지 오른쪽 그 날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늘어나거나 현 세대가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파괴하게 되면 지구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구 위험 한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니은의 사용량을 감축해야 된대요. 맞겠죠?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감축해야 되겠죠. 자, 디귿은 신재생 에너지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니은이었으니까 화석 연료죠. 화석 연료보다 효율성이 높고 경제적이다. 이건 아니죠. 답은 3번이겠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히 화석 연료보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단원명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죠. 효율적이고 값이 싸다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다 써버리면 그럼 미래 세대는 쓸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자, 리을, 지구촌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된다. 리을의 사례로는 기후변화 협약 체결이 있다. 맞죠? 국제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된다. 미음의 사례로는 자원 재활용이 있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재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플라스틱 같은 거 재활용할 때도 우리가 요즘에는 왜 그 투명 페트병 또 따로 분리 배출하죠. 그래서 그거 그 겉에 그 포장지 떼고, 그렇죠? 압축시켜가지고 내용물 비우고 따로 배출하면 그걸 자원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에서 다 발전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교과서 271페이지에 나오는 그
그 신재생 에너지 그림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이제 덴마크의 유명한 풍력 발전, 요거는 태양열 발전이죠. 미국,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이네요. 자, 풍력 발전은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계속 나오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분명히 떨어져요. 자, 지열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은 지진 및 화산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발전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 아니잖아요. 아이슬란드라든가 일본 같은 지역은 지열 발전에 적합하겠죠. 자, 태양열은 풍력보다 발전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 이것도 맞죠. 풍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이긴 한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터빈이 계속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소음 같은 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조금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 단점도 있죠. 근데 뭐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소음이 일어날 만한 게 없겠죠. 대신 뭐 태양열 같은 경우는 뭐 자기장 같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가와나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이용 비중이 높다. 맞죠. 신재생 에너지는 그 선진국에서 이용 비중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화석연료를 많이 쓰려고 하고, 선진국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고 환경 문제를 더더욱 신경 쓰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겠죠. 자, 가에서 다는 모두 재생 에너지다. 자, 여기서 재생 에너지라고 했다는 것은 신에너지와도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말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통해서 수업을 좀 듣고 혹시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자,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